이민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한 윤예지 연구원이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제 역할은 충실하게 발표하는 아바타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문제, 아마 제 생각에는 차기 정부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혁신 문제를 우리가 세 축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권한, 즉 지방분권이라는 권한의 축과, 두 번째는 돈의 문제죠. 재정분권.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분권.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지역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이 지역혁신 문제를 우리가 국가 발전 단계하고 비교해 보면은 크게 봐서 3만 불 선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10몇 년째를 그 3만 불 선을 못 넘고 있는데 3만 불 이전의 국가 발전의 핵심 경쟁 동력은 경쟁과 효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3만 불을 넘어서는 국가의 경쟁 동력은 혁신과 신뢰로 완전히 다른 방정식을 가지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추격 전략에서 선도 전략으로 넘어가는 탈추격 전략의 핵심이다. 자, 그렇다면 이 탈추격 전략을 우리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추격 전략은 우리가 대기업, 기업 구조에서도 대기업의 가불 구조에서 대중소기업의 수평 생태계, 그리고 정치 구조에서도 집중해서 분산으로, 또한 우리가 사회 구조에서도 불패의 효율에서 혁신의 필승으로, 자, 이러한 단계에서 행정 문제를 보면 이제 중앙 집권의 효율에서 지방 분권의 혁신으로 간다. 즉 국가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는 추격형 효율에서 탈추격의 혁신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국가 발전 단계에서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 지방 분권 문제를 보죠. 라이트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국가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포괄 권위형 수직 구조에서 이제 분리 권위형 구조를 거쳐서 지금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이론,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발달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중적 권위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전 세계의 인류국가,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연방국가는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연방국가들은 당연히 강력한 지방분권 구조, 일부 국가는 자기들 스스로가 재정, 조세권, 입법권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죠. 한편 우리가 단일국가는 그런 지방분권이 약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인류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 국가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일 국가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프랑스의 경우 중앙 집권을 해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이 과되니까 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분권화시키죠. 자, 네덜란드는 경제 위기로, 그리고 일본은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을 해봐도 성과가 안 나와요. 따라서 이게 중앙정부 중심의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 분권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포괄이양법을 만들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 위기를 전부 다가 소위 단일 국가 경우에도 지방 분권으로 해결을 해왔다.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한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지방 분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 우리는 해방 이후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방자치를 실시를 했죠. 그러다가
군사정부가 들어가면서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지방자치는 추격경제 효율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방자치를 폐지하고 다시 우리 87 헌법에 의해서 88년부터 지방자치가 재실시되는데 이 지방자치가 현재 발전하고 있느냐? 실제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는 계속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 단계를 현재 에지지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단계는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가 짧게는 3계층, 길게는 5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자, 이게 나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계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효율, 계층 간의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문서가 하나 가가지고 결제받아서 통과되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죠. 거기다 수직 행정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권한과 책임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권한 책임도 매치 안 되고 과도한 통제와 감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불패 전략입니다. 잘못되는 거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혁신이 저하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수직적 다계층 현재 구조 가지고는 혁신도 효율도. 자, 혁신은 새로운 일을 잘하는 거죠. 효율은 하던 일을 잘하는 것이고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추격 경제 효율에서 우리는 탈추격의 혁신으로 가려면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이러한 이전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보다 먼저 열심히 연구한 데가 2009년도에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EU가 만든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가 보충의 원칙. 어디까지나 중앙은 지방을 보완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목표 성취를 위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 이 EU의 3대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재는 지난 87 헌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는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부담이 너무 커요. 지방의 온갖 문제들을 다 민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정책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혁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죠. 이걸 우리가 벗어나려면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데 지방 분권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비효율의 문제가 첫 번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권을 해봤더니 그 실제로 뭐 건물 크게 짓고 이래서 뭐 지자체 부도나고 이런 낭비와 모랄 해저드 지방에 있는 유지들하고 결탁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부유한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지역은 더 가난해질 테니까 지역 격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있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푸는데 바로 해결 방안이 4차 산업혁명이 그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가는 초연결 구조 그리고 각종 연결 비용의 감소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플랫폼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걸 통한 크라우드 소싱에 관한 각종 기술들이 개방 정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중고리 순환이라는 저희들이 붙인 이름 가지고 개혁을 해보자. 자, 이 중 첫 번째 플랫폼 정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는 조직의 파라독스 문제입니다. 모든 조직은 예외 없이 조직이 커지면 효율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면 값도 싸지고 조직이 커지면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큰 조직은 혁신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조직이라 생각하는 구글조차도 검색에 관련된 기술을 빼놓은 나머지 기술들을 내부에서 개발한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미 구글도 큰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은 외부에서 사들이죠. 작년에 우리가 알파고 그것도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사들인 거죠. 지난 10년간 160개 이상의 회사를 구글은 사들이면서 혁신을 보완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던 거를 잘하는 효율과 새로운 걸 잘하는 혁신 둘 다 잘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똑같이 기업과 똑같이
남들을 쫓아가는 전략에서는 효율이 중요하죠. 남들이 하던 걸 따라가야 되니까. 이때는 중앙 집권이 유력한 전략이 됩니다. 우리가 1961년도에 지방자치를 폐지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쟁을 통한 혁신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지방 분권이 안 돼 있으면 큰 조직은 혁신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뭐냐? 지방 분권의 문제는 혁신의 패러독스 문제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혁신의 패러독스 문제는 이미 벤처와 대기업에 관한 문제, 많은 조직의 문제에서 토의되어 왔습니다. 중앙 집권은 효율을 올리고 지방 분권은 혁신을 촉진한다. 그런데 우리는 효율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자, 실제로 보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일본이 1999년, 2003년도에 각각 이름이 다르지만 비슷한 겁니다. 지방분권 일괄법, 지방일괄이양법을 가지고 지방 이전을 한 것은 뭐냐? 시대적 소명이 점점 효율보다 혁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지 지방분권이 원래부터 좋은 것이었다, 이거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혁신의 패러독스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대안으로 등장한 거죠. 자, 우리가 플랫폼이라 하면 이게 플랫폼이죠. 기차역 플랫폼입니다. 요거 플랫폼이죠. 요것도 플랫폼, 요것도 플랫폼, 그리고 요 맥OS나 윈도우 같은 것도 플랫폼입니다. 그럼 플랫폼의 정의는 뭐냐? 플랫폼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반복돼서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게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프레스센터의 강의장도 플랫폼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플랫폼이란 뭐냐? 그냥 그건 인수분해야. 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X를 3번 쓸 거를 한 번만 쓰게 돼 있죠. 2개의 X가 절약이 됐습니다. 자, 그럼 2개의 X가 절약된 만큼 국가는 비용을 줄였네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되는 역량은 공유하고 다 각각 다른 부분만 가지고 활동하면 되겠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비행기 노선을 만드는 것도 쉬워지게 되죠. 자, 이런 플랫폼이 바로 이제는 뭐가 되느냐? 요소는 효율이고, 공통 부분은 효율이고, 요소는 혁신이 돼서 이 플랫폼이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요 괄호 열고 닫고가 X보다 돈이 많이 든다면 이거는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느냐?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도래하기 전까지는 연결 비용이 비쌌습니다. IoT 이런 거 소위 공여 문제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연결 비용이 싸지니까 바로 연결 비용이 감소되면 시스템은 최적화된다는 게 노벨상을 받은 코지의 이론입니다. 이래서 연결 비용이 감소되니까 플랫폼이 촉진되죠. 즉 우리는 효율은 누가 담당하냐? 공통 분모인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자. 이게 플랫폼 이론의 첫 번째죠. 그러면은 혁신은 누가 담당하느냐? 이건 지방정부가 담당하자. 각각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연결과 지능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백화점과 백화점 안에 있는 패션 스토어를 보면 효율과 혁신의 역할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백화점 주인이 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패션 스토어들은 별로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것 같아.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패션 스토어를 다 쫓아내고 직접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옷가게는 혁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백화점은 그걸 못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옷가게 주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백화점에 30%씩 마진을 줘야 돼? 내 그 돈 아끼기 위해서 직접 내 가게를 열게. 이거는 손님이 와가지고 옷을 다 뒤져보고 사야 되는데 따로 옷가게 하나 만들면 거기 잘 오지를 않습니다. 효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란 플랫폼 위에 패션 스토어라는 혁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앱 위에 수많은 앱스토어 위에 앱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죠. 이래서 효율과 혁신이 각각, 효율은 제도와 평가, 혁신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필요한 것이 표준과 신뢰, 그리고 여기
필수적인 요소는 아이젠만 논문에 할 것 같으면 컴포넌트와 룰입니다. 자, 컴포넌트는 뭐냐? 조세, 재정, 인사, 사람 이런 게 컴포넌트죠. 룰은 예산관리제도, 인사관리제도 이런 것들이 룰이 됩니다. 자, 컴포넌트 룰을 잘 설계해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효율과 혁신의 역할로 분리시켜 놓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중앙정부가 직접 인사 그리고 재정 다 개별 통제하는 현재 구조입니다. 이 현재 구조에서 중앙정부는 이제는 룰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지방정부는 책임과 혁신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는 자율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 경쟁을 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현재 개별적인 예산 매칭을 통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포괄 예산과 자율 인사 가지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각각의 이기심을 발휘할 때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 이것이 국가의 발전 전략이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전체가 지방정부 단위로 경쟁과 평가하지만 지방연구원, 지방개발원 각각의 개발과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각각 수많은 일을 한 것을 실적을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공유를 위해서 이제 뒤에 클라우드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포럼, 세미나들이 열리고 이것을 상호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 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또 하는 재미가 있죠. 이 게임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수원에서 성공한 사례는 전국으로 전파된다. 이걸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중심되는 역할을 할 게 있어야 되겠죠. 물론 KD의 대학원이 박진 교수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은 여기는 국가 전체, 지역하고는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정책대학원, 요 R은 당연히 regional이란 뜻인 거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KDI에 R을 하나 붙여가지고 정책대학원, 지역정책대학원 대학을 설립하면은 지방에 있는 인재들끼리 서로가 교류하면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죠. 자, 뭘 평가할 거냐? 기본적으로 국가는 성장과 복지 두 축이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 두 축인데 이 성장의 축은 이거죠. GRDP의 성장률하고 산업의 성장률. 그리고 여기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고 생태계가 어떻게 개선되고 한마디로 산업계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반면에 이 복지 역량은 사회안전망, 일자리, 주민 만족도, 절대빈곤, 실업률 등 주민들의 만족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축으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네 가지를 플랫폼 정부의 프로젝트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겁니다. 사람 이양하고 돈 이양하자.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가 설치 기준 가지고 통제하고 있고 세부 항목 매칭하고 있는 거 이거 일괄적으로 이전하라.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두고 있는 각종 기관들이 많습니다. 노동청, 중기청, 환경청 전부 다 이것은 보충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부 다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이전시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만 하면 어떻게 되냐? 분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리 이후에 협력을 해야 되니까 협력을 위한 클라우드 센터와 업무 표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 경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4단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플랫폼 정부로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설 것이고 이젠 정부가 이렇게 지방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중소기업 정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각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혁신이 전파되는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자, 플랫폼 정부에 이어서 우리는 개방 정부 문제도 다뤄야 됩니다. 자, 사람 움직이는 힘은 위로부터 이제 통제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수평 경쟁이 들어가죠. 자, 수평 경쟁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래로부터의 감시, 감독, 모니터링입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으로 개방을 해서 사실은 많은 지방자치의 문제가 지방토 세력과의 결탁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민 참여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책 배심원제도, 청원제, 소환제 지금도 있는 이 제도들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줘야 되겠다. 실제 2009년도에 가디언지가 한 겁니다. 45만 건의
영국 국회에서 쓴 돈 영수증을 가지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 시민들이 이거 보고 4단계로 보고 평가를 해라. 그랬더니 22만 건에서 야 이거 문제구나 나와가지고 사임, 해임, 실형 선고, 정기 은퇴까지 이어지게 됐고 이 결과가 어디로 갔느냐? 독립의회 윤리기관을 만들게 되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밑으로부터의 개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독점되는 시스템들은 그 내부에서 마피아 조직들이 꼭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꼭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정체적으로 봐가지고 현재 이 구조를 바꿔나가는데 하나 필요한 것이 신뢰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이 블록체인은 또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플랫폼 정부, 개방 정부를 구축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 요인. 이게 로버트 구르가 얘기한 이 소위 재정분권이 없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재정분권 문제를 현재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증가됐느냐? 놀랍게도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62% 수준에서 52% 수준으로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쓸 수 있는 권한, 재정 자주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재정 자주도는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매칭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지방 정부는 자율권이 별로 없다. 이게 아마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소위 지방 세수 문제가 우선 제일 문제죠. 돈이 없으면 자율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방 세수가 22%, 흔히 우리가 2할대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할대인데 주요 국가들을 보면 스웨덴은 오히려 지방 재정이 더 많지 57%니까 이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40%대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비중이 5.3%밖에 안 되는 OECD 국가가 있어요. 어딘가 보면은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처럼 되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소위 지역 격차는 우리가 혁신 도시부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과 대구의 GRDP는 3배 차이까지 벌어져 있죠. 물론 소비는 여기까지 크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지역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가 GRDP의 진위 개수는 OECD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자, 우리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를 잠깐 보면은 주요 국가들은 미국 그리고 일본, 스웨덴, 특히 일본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국가인데 지방정부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지방특별법인서를 분리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냐 놓고 보면은 자, 오스트리아, 참 체코, 독일 등은 법인세가 공유돼서 수평적 재정 조정을 추구하고 있죠. 제가 옛날에 오스트리아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나중에 1억 유로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팔았는데 그 회사 만들 때 얘기입니다. 실제 오스트리아 주마다 저한테 뭘 오퍼하느냐? 우리 지역에 공장을 만들면 세금을 깎아줄게. 예. 이게 전부 다 지역에서 그렇게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죠. 자, 우리를 놓고 보면 우리는 기업이 그렇게 지방정부들이 기업 유치하려고 열심히 하는가? 안 합니다.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안 합니다. 근데 뭐는 열심히 하는가? 담배는 열심히 팔아요. 예, 기초단체에서 담배세가 자기 세니까 저거는 굉장히 열심히 파는데 기업 유치는 안 합니다. 오히려 기업 유치하면 지방 재정이 악화된다고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가 왜 그러냐?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10% 그러니까 한국의 조세 제도를 보면은 재산세, 소위 ability to pay, 응능세의 원칙은 전부 다 국세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베네핏에 대해서 주는 응익 원칙의 세금들, 재산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지방세로 되어 있죠. 소득세는 국세, 법인세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자,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재 조세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걸 그래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조세의 목표가 뭐냐 보면 이거죠. 국가, 지방, 산업, 국민들의 발전이 선순환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 유치는 안 하고 담배만 열심히 팔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업 발전에서 특히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인세를 지방세화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재정 자립이란 중요한 문제가 돌파됩니다. 두 번째가 산업발전이 촉진됩니다. 중앙정부가 먼 데서 어떻게 중소기업까지 다 챙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챙겨야죠. 그리고 국가 발전이 당연히 이룩되는 거죠. 실제 파주 LCD 단지의 경우 열심히 경기도가 유치를 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경기도에 들어가는 세금이 빨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구나 하고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이 열심히 기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지방의 역할이 크니까 법인세의 절반은 지방세로 주자는 겁니다. 법인세의 절반. 하여튼 법인세의 절반은 지방에 주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인세는 그 지역으로 귀속되고 대기업은 이게 한 지역에 속한다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통 지방세로 가져가자. 이것은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지방세 비중 2할 때 국가에서 3할 때 타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27% 정도니까 아직 3할 때는 못 들어가지만 법인세 지방세화 이후에 소득세 일부 지방세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30%대 돌입이 가능해집니다. 재정 자립도도 올라가고 지방세 교부금이 50% 감소하게 되죠. 교부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지방의 자율권이 증가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분배 두 가지 축이 순환되는데 요 조정, 지역 간의 조정을 우리가 대기업 법인세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뭘 하느냐? 앞서 나가는 지역의 바짓가랑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즉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권 억제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만 하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일본의 법에서는 당연히 대기업 지역이 대도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수도권 지역이 다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무대 나가서 이길 수 있는가 어려운 얘기죠. 자, 그래서 수도권 성장은 촉진하되 성장 촉진한 결과 불균형은 이것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게 자율과 경쟁이 하고 이것을 사후 조정하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대기업 법인세, 공통 법인세가 약 지금 8조 정도, 이거 좀 더 많아지면 10조까지 갈 겁니다. 이걸로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 돈은 지방에 지금 교부세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통제해서 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준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까지 일거삼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통합법인세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유의 경우는 평균 소득이 75%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 지금 한국은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지역일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아요. 매우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과 중심의 분산을 지향하고 경쟁하고 장기적으로 성과에 따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게 이후의 원칙이죠. 당연히 우리도 이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임하면은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이 제도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플랫폼으로 가면서 경쟁 규칙을 정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조직들을 지방에 보냅니다. 이게 이후의 보충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업무들을 보내고 조직을 보내고 세금을 보내고 업무 조직 세금 이것을 보내고 나서 지방정부의 공개적인 경쟁을 하되 정보와 인사는 교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원칙적 개방하고 이 전체를 다시 민간과 매시업하는 구조로 가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데서 이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로 가는 거죠. 여기 플랫폼 개방정부 이중고리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면 될 것이냐? 이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방 플랫폼 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이 이제 지방정부로 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어디에 반영돼야 되느냐? 헌법 개정에 반영돼야 됩니다. 독일 헌법의 경우는 헌법의 44%가 지방 분권에 관한 법률 조항들입니다. 한국에는 법률 조항 한 개가 있을 뿐이죠. 예.
당연히 이번 헌법 개정에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산업분권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산업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오면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역균형은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과가 왜 이렇게 악화됐느냐? 보면은 중앙집권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산업도 우리 산업분류 코드를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에 줄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는 할 돈도 없어요. 재정이 취약한데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통제 견제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고 지방은 중앙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기 위한 많은 문제들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계 약진으로 풀어나가는데 이것이 전부 다 기능중보로 예산 낭비, 협력 단절이나 행정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새 정부로 통해서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매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도 165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있는 행복생활권 일자리 창출해서 이런 일을 하고 산업부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죠. 그럼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도시 문제를 보죠. 115개의 기관들을 전국으로 흩었습니다. 10개 혁신도시로 흩어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연결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연결성이 저하됐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약 20%의 인력이 이탈됐는데 전부 다 우수 인력들이 주로 이탈되고 있죠. 조직 역량은 지방에 갔는데 국실장들은 소위 고속도로에 있거나 서울에 있고 이래서 스마트 워크가 안 되니까 조직 역량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개인 역량이 급락하고 조직 역량이 급락하고 여기에는 국정원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공기업의 생산성 급속도로 저하돼 버렸습니다. 조직 외부에서도 사랑장 클러스터가 안 만들어져 있고 원도심 공동화,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에서 이 혁신 클러스터가 어떤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냐. 요 식인데요. 리그레션에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의 X가 들어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일정 규모 인계량을 넘어서면 급속히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 초기에 보면 도시의 네거티브 효과가 크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넘어서면 이제는 국가 발전의 주역은 누구냐? 대도시가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도시의 승리에서 한 얘기죠. 10% 인구가 늘어날 때 소득은 30% 올라가고 인위적 분산은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자, 그래서 데보라 잭슨이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혁신과 산업 클러스터 두 개가 연결되어 줘야 되죠. 이 소위 혁신 경제와 산업 경제가 이제는 이와 같이 연결되면서 발전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주로 이 산업 경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혁신 클러스터도 산업 경제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죠. 여기는 효율과 보안이 중요해요. 여기는 돈 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돈이 들어가요, 혁신은. 그런데 여기는 혁신과 개방입니다. 개방을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부분 클러스터도 이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전국의 혁신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실험실에서 10,000개를 창업하고 이들이 280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벤처빌딩으로 발전을 하자. 이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느냐? 테크노파크가 BI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BI가 실험실 창업과 연결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상호 연결되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미래부, 교육부, 경기청, 산업부가 되다 보니까 각각 자기의 영역 다툼에 의해서 서로 상호 관계는 완전히 지금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 이게 단절되는데 여기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연결을 저해하는 요인들인데 규제 말고 부처 간의 장벽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저해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부처 이기주의,
예를 들어서 미래부 사업의 결과를 산업부가 지원한 사례가 몇 개 냈느냐, 이 두 손이면 딱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특정 부서 예속된 기관들, 이 산하기관들이 철폐를 해줘야 됩니다. 특정 부처가 예속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부처에 만들어야 되고 부처 간 사일로를 없애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계와 연결 역량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정보가 만나야 됩니다. 지금 정보가 이렇게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에 원활하게 유통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를 우리가 수집을 막고 저장을 막고 융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클라우드 우선의 업무 공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공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클라우드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혁신 도시들이 그 지역을 넘어서 국가 전체와 연결됨과 동시에 이 능력이 갖춰지면 글로벌화가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지역 혁신 도시로 간 공기업들이 지역 기업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어야 되겠다. 실제로 보면은 테크시티, 영국의 테크시티가 큰 성공을 거뒀죠. 이 큰 성공을 거둔 테크시티의 핵심을 보면 산학연 금공, 그 금융과 공공이 합쳐져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도시에 있습니다. 이 큰 핵심이 도시에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이 내부 투자와 도시의 문제 해결형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 이것이 테크시티의 장점이었다. 자, 그다음 인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 얼굴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의외성, 그 다음에 쾌적성, 그리고 브레인 서큘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차드 플로리다가 얘기한 3T가 중요하죠. 톨러런스까지 얘기한 3T가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폴 러머가 얘기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인적 자본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KPMG의 조사나 또 우리가 피츠버그 포커스 인터뷰에서도 이 사람을 끌어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삶의 질, 어메니티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 혁신 도시를 가면 삭막합니다. 이 삭막한 데서 과연 이런 일들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유인할 수 쉽게 얘기해서 나이트클럽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 유인할 수 있는 이 재미가 있어야지 거기서 기업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마지막 협력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협력 구조를 위해서 독일이 한 사례죠. 실제로 독일이 이래가지고 기업 간 협력을 한 구체적인 사례가 비션 파브릭, 독일의 기업 협의체입니다. 기업 협의체가 운터메트룸, 이게 아마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독일어로. 이래서 혁신 기업가 센터하고 기업 협회가 협력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대기업으로부터 거기서 스핀오프해서 대기업에서 뛰쳐나와, 우리가 혁신도시 한전이 가 있으면 한전에서 기업이 뛰쳐나와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 스핀오프를 몇 개를 만드느냐? 700개를 만들 구조 7개가 나이스에 상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산학협력을 통한 구산업의 혁신이 될 겁니다. 이 공기업을 떠나가지고 필립스가 자기네 아이트호벤 연구소를 어떻게 계획하느냐? 원래 자기네 내부 연구센터를 완전히 개방했죠. 오픈 하이텍 캠퍼스를 만들어서 지금 140개, 85개 국가의 10,000명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냐? 이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걸 아예 전국적으로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프레젠탈 이노베이션 팔로우가 주도하는 섹입니다.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시티팀 챌린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7년 거도 그 주안에 쭉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맨하탄 지역의 스마트 네이버후드 파일럿의 경우는 주거 조건 지속 가능한 소음 대기 센서, 이걸 현실과 가상이 매칭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샌프란시스코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지표를 건물마다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하고, 요거는 문제가 생기면 재난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현실과 가상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
방안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회에 있는 규제 프리존, 혁신도시, 지역기업, 요 테크노파크나 혁신센터 이게 다 연결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혁신도시에는 대표적인 기업, 예를 들어 한전 같은 경우는 이 한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정보자원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벤처기업의 혁신 능력과 결합합니다. 한전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스피노프하고 주변에 있는 나주의 기업들이 여기 와서 창업을 하고 그 지역의 대학들이 협력을 하고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생태계는 혁신과 효율이 순환을 하고 이 혁신 생태계와 산업 생태계가 추격과 탈추격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우리 전체 환경과 안전에 연결되는 지방전주의 플랫폼 O2O 정부를 만들자. 자, 이런 각도에서 우리 전국의 O2O 정부를 만들어 가자. 보너스로 이제 우리가 주력 산업에서 노후공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력 제조업 경쟁력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1년 전에 알파고 왔다 갔다. 1년 사이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뭘 했는가? 한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자, 브릴리언트 팩토리의 경우는 이게 소위 자동화가 아니고 지능화인데 설비, 인건비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드 타임이 60% 줄고 이 정시 공급률 60% 올라가는 거죠. 주위의 스마트 공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 제조업의 50%를 넘는 노후산단들 이거 이대로 둘 수가 없죠. 이걸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후산단들이 어디로 대전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노후산단은 스마트 공장과 소위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제조 서비스 융합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클라우드 인프라가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탈추격을 우리가 놓고 보면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저장한다, 이 인공지능에 맞춘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역할을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글로벌 유니콘들입니다. 일각수. 1조 기업이 가치가 넘는 스타트업들이죠. 이들이 평균 4.4년 만에 1조 가치가 넘는데 이걸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2009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2010년도 10월까지 이런 회사가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도 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이 글로벌 유니콘들이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가 보면 그들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모든 분야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융합하느냐? 현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시간, 공간, 인간을 수집합니다. 클라우드에 쌓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그걸 인공지능에 분석하면 예측과 맞춤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현실로 가져나오면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12개의 기술이 있으면 대부분의 우리 산업들을 4차 산업화 시킬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업들이 이 히다치의 사례고 이것은 뉴턴이라는 회사의 사례고 이것은 우리가 헬스케어의 사례들입니다. 수많은 지역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스마트 공장이 원가를 낮추는 공장을 하면은 제품 서비스 융합이 가치 창출을 엔드 투 엔드로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게 스마트 공장에 착각을 합니다. 이건 스마트 공장이 아니고 자동화 공장이에요. 이 자동화 공장이 이제는 그 앞에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붙으면서 지능화되는 게 스마트 공장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서비스하고 융합하면은 스마트 공장과 제품 서비스 융합으로 해서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는 엔드투엔드의 새로운 미래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이 8단계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규제 문제를 철폐하고 이 스마트 규제 전략으로 국가 전략하게 되면은 국가는 효율과 혁신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은 이 한 장입니다. 제가 액션 플랜 한 장에 줄이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그 플랫폼 정부에서는 지방 일괄 이양법을 제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무조건 우선화시켜라. 그리고 지방 정책 대학원 대학을 설립해라. 법인세 재정 분권에서는 법인세 50%를 지방세화하고 대기업 법인세는 공통 재원화시켜라.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시민정부를 구축해라. 혁신 쪽에서는 정보, 사람, 산학연의 온오프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기업의 플랫폼화와 혁신센터와 규제 프리즌을 재편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과 PSS 마지막으로 4차 산업화 프로세스 도입해서 한국의
K 유니콘, 글로벌 유니콘이 아니고 K 유니콘을 만들자. 이상 얘기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